일본 증시 뭐 대단하죠. 딱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미중 블록화에서 네. 일본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퀄리티 코스트를 감안해서 보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하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비용하고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일본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렌트라든지 또는 생활물가라든지 또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덜 드는 구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죠. 낮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느껴지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 게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생각들이 지금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절하됐잖아요. 이런 모든 측면들이 일본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 소개해드리죠.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 오셨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그동안 뭐 다른 일을 좀 하느라고 네. 예, 시장 분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 그래서 출연이 좀 뜸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네. 시장 쭉 보시면서 계속해서 분석은 네. 하고 계셨을 텐데 예, 이제는 예. 좀 종종 좋은 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 얘기, 경제 얘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 증시가 뭐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곳이 워낙 많아서요. 대표적으로 예. 미국, 유럽, 일본 거의 뭐 대륙별로라고 예. 보면 될까요? 예. 미국부터 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예. 증시 상승세 어떻게 예. 진단하고 계세요, 고문님?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글로벌 증시가 뭐 아주 대단한 지금 뭐 상승세죠. 네. 특히나 1월, 2월 이렇게 연속해서 오르는 거는 참 드문 일입니다. 예, 보통은 뭐 1월에 오르면 2월에는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근데 거의 거침없이 오르고 좀 3월 들어서도 뭐 아직까지 3월 초에 네네. 불과하지만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디플레이션 그 랠리하고 AI를 축으로 하는 어떤 신기술 혁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진 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뉴스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주요국이라는 데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그 경제 블록화를 놓고 보면 경제 블록화 중에서 미국 쪽이 압도적으로 어떤 승기를 잡는 듯한 느낌이 적어도 지금까지는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이 밸류 체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을 위주로 한 어떤 기술 기업들의 약진 뭐 이런 것들에 상당한 도움을 줄 거고 특히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들이 이어질 경우에는 이게 뭐 시장 일각에서는 좀 신기술 혁명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거의 거품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식되려면 일시적으로 조정도 나타나고 오르고 하는 모습들이 좀 이제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뭐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가 뭐 꺾일 것 같은 느낌이 아직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 속에서 맞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기술혁명, AI를 바탕으로 한 이 상승세 지금으로서는 좀 꺾일 기미는 안 보이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는 AI가 정말 쭉 이끌었다면 이번 주는 다시 좀 매크로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파월 의장의 의회 뭐 발언도 있고 베이지북도 있고 또 고용지표도 여러 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매크로로 돌아올 수 있는 굵직한 뉴스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얘기할 건가의 문제라고 봐요. 특히나 뭐 아주 민감하게 증시에 반응하지는 않지만 그 연준이라는 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거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걱정하는 게 또 이 중앙은행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거품이 일어난 이후에 꺼지게 되는 어떤 금융시장 충격이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지만 각국 중앙은행에서 90년대 이후에 이게 잘 컨트롤돼야 되는 어떤 목표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얘기할 건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불편한 구석들을 제외하면 참 저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왜냐하면 네. 연준은 이제 사실 두 가지 목표가 있죠. 하나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고, 그거는 결국은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범위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또 경제가 물가는 안정되면서 경기는 아주 이 꺾이지 않는 또는 뭐 계속해서 확장세를 보여주는 이런 국면에 놓여 있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딱 놓고 보면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이 장기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누구도 모릅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좀 강력한 얘기를 할 때 또 완화적인 얘기를 할 때를 이렇게 놓고 보면 대략 한 4% 정도의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에서 50bp 정도의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나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딱 그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4.2, 4.3 이 맞습니다. 정도. 네. 이제 그 상황에 머물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경기는 별로 꺾이는 조짐이 안 보이고, 경기가 뭔가 나빠지는 현상이 또 좀 뚜렷해지면 인플레이션 쪽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계속해서 경기가 좋으면 인플레이션 쪽이 또 문제가 되고 우려가 될 텐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물가가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그 경기에 대한 추가적인 부양보다는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왜냐? 그 연준이라는 그 중앙은행이라는 데는 뭔가 부양을 해서 막 좋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강한 톤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증시 쪽도 그거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1, 2월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시간적인 어떤 조정의 시간들도 좀 이제 마련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연준 쪽에서도 굳이 이 시장이라든지 또는 경제를 더 붐업하기 위한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면 어떤 추세를 바꾸는 흐름일 것이냐? 그런 정도의 얘기는 당연히 아닐 거라고 보고, 상황을 계속 보면서 어떤 정책을 수행하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물가 쪽이기 때문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하고 있어라, 이 정도의 이제 코멘트가 아닐까 싶어요. 고용시장 쪽은 네. 이게 뭐 제일 좋은 거는 이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쁜 지표가 나오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딱 그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예상도 대략 한 20만 건 정도의 신규 이 취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 2달간에 걸쳐서는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반작용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그 정도 수치가 나오는 컨센서스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시장은 연준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담을 갖더라도 다시 또 이 상황에서는 뭐 증시 투자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굵직한 뉴스들이고 또 그거에 대한 재해석이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일시적인 조정들을 좀 나타내게 할 수 있는 요인이나 추세적으로 미국 증시의 상승을 꺾을 만한 그런 뉴스들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금리 인하 시점이 당초의 예상보다도 좀 밀리는 흐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시장과 이 연준이 생각하는 괴리를 점점 좀 좁혀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까요? 좀 변수가 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공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네. 그 올해 이 시장에서는 3월 정도쯤에 네. 금리 인하 시작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다가 이제 분명하게 1월 달에 얘기를 해줬잖아요. 이거는 상반기에는 없을 것이다. 또는 뭐 빨라야, 뭐 물론 시점을 찍지는 않습니다만 빨라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5월 정도쯤 시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지금 2달간에 걸쳐서 증시가 오르면서도 그런 기대들은 다 채권 시장 쪽에서 네. 보면 또는 그 페드 와처들 사이에서 보면 맞춰져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기대와 연준이 의도하고 있던 적어도 1월까지였던 의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의 문제라는 건 결국 뭐냐면 시장은 거기까지 맞춰 왔는데 네. 연준은 그거보다 더 뒤까지 어. 이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춰버리는 거겠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무조건 뭐 올해 안에는 그 금리 인하는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까 제가 금융시장 안정과 또 경제 두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은 좀 시간이 있고 뭐 어찌 보면 불편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스탠스를 물가 쪽에다 좀 맞추는 것이 어찌 보면 마음이 더 편한 그런 의사 결정일 테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리에서 하나는 약간 좀 어찌 보면 신경 써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단기 금리예요. 장기 금리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뭐 본인들 의도하는 데서 이렇게 큰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단기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뭐 이게 막 확산돼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부 지방, 뭐 은행 이런 데들에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 지역이라든지 또는 중앙의 어떤 금융 시스템까지 좀 흔들 수 있는 위협이라는 건 좀 있고 그건 결국은 이게 계속 QT를 해나가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QT와 관련해서 이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일 거냐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뭐 계속 많이들 얘기하셨던 그 영매포의 잔고라든지 또는 지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략 한 5, 6월 정도쯤에는 연준 입장에서도 사실 유동성 시장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새로운 뭔가 무기를 꺼내들지 않으면 네. 금융시장 안정이 조금 해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뭐 연말까지 나는 금리 인하 없이 뭐 이 통화 정책의 변화 없이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어떤 연준과 시장의 기대가 아주 크게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은 매크로 쪽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 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연준의 리스크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이번 주를 지나가면서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성장률이라든지 네네.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앞서서 좀 언급해 주셨던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AI를 필두로 하는 기업들의 네네. 성장세, 뭐 주가 흐름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지금 미국 경기는 고모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죠. 아주 좋다. 사실은 네. 예. 그 금리가 4%대 네. 그리고 이 단기 금리는 사실 그것보다 더 높잖아요. 정책 금리가 5%대 초중반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그런 성장률 하에서 물가는 어쨌든 추세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이나마 내려가고 있다는 것. 또 한편으로는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임금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더 높아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는 이 구도. 이런 게 사실은 언제 봤나 싶어요. 90년대 중반에 한번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뭐랄까요? 좀 이건 나쁜 케이스지만 2008년 금융위기 전 뭐 이럴 때 보면은 이런 식의 좀 너무 좋은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될 거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연준도 그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겠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미국 경제는 연준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좋은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 굉장히 내가 잘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경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모님이 과거에 그럼 경험하셨던 그런 네네. 여러 특징적인 이 증시의 국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것과 좀 비교했을 때 네네. 지금 미국 뭐 버블이라는 얘기도 네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고모님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네. 보십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과거의 사례들이 워낙 많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걸 지적을 하시는데 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이라든지 뭐 또 금융위기 직전이라든지 또 뭐 몇 가지 이런
그 증시 측 입장에서 봤을 때 버블들이 있었죠. 옛날에 또 저 뒤로 가면 옛날에 니프티 피프티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좋은 주식들이 거기에 속하는 주식들은 오르는 이런 현상들도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보다는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몇 년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우리가 버블이라고 지칭해서 그 버블이 꺼지던 시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지금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적어도 우리가 지금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도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익의 가시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엔비디아가 됐건 슈퍼마이크로가 됐건 이런 회사들도 보면 지금 당장은 또 높아 보이지만 1년, 2년 정도의 이익에 대한 어떤 예상치를 놓고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버블로 향해 달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경제 구조이면서 유동성 상황이면서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거는 버블이니까 거품이니까 바로 꺾여야 될 거다 이런 상황을 얘기할 만큼의 위험한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전망이 모두가 맞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걱정 그런 버블 이후의 상황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할 기업들을 분리해내는 작업에 더 치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일본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거침없습니다. 일본 증시. 예. 네. 4만 선을 사상 처음으로 또 어제 돌파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일본 증시 뭐 대단하죠. 그쵸. 사실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올해 들어서만도 제가 부지런히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18%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네. 그 단기에 지금 2달뿐이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침없는 상승세고 이런 거침없는 상승세라는 게 뭐 어떤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일본도 딱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이 변화라든지 이탈이 생기면 이제 조정의 가능성들도 있겠죠. 근데 워낙 굵직한 측면들에서 일본 경제에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본 경제를 특징 짓는 것은 디플레이션 우려였고 디플레이션 우려는 자산 가격 쪽에도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과는 좀 다른 정도의 어떤 그 경제 전체 위기감이 항상 존재하는 경제였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보이고 일본 정부가 정말 한 거의 7, 8년 전부터 일본 증시도 우리 증시처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선진국의 평균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길어졌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기업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건데 지난 한 몇 년간에 걸쳐서 보면 기업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서더라는 거죠. 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결국은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어떤 프로세스 확립과 투명화 그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주 환원율의 제고 이런 부분들인데 이미 일본은 뭐 배당률이라든지 배당 성향이라든지 또는 주주 환원율로 보면 우리에 비해서는 거의 압도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배당 성향만 하더라도 우리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준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잘 지적되고 있지 않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그렇게 강력한 어떤 체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증시 상승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배경에 네. 결국은 미중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화에서 네. 블록의 중심에 뭐 우리나라가 있을 수도 있고 일본이 있을 수도 있고 유럽이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이 가장 경쟁력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경쟁력은 결국은 우리가 퀄리티 코스트를 감안해서 보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하고 그걸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비용하고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일본이 좋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통계들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이제 넘베오라고 해가지고 각국의 어떤 생활 물가 수준이라든지 또는 렌트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쭉 비교를 해놓는데 이미 뭐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렌트라든지 또는 생활물가라든지 또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는데 비용이 덜 드는 구조라는 네.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금리죠. 낮은 금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느껴지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그런 게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생각들이 지금 바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엔화가 굉장히 큰 네. 폭으로 폭으로 절하됐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는 절하됐지만 엔화하고 비교를 해보면 엔화가 1,000원 부근 100엔당 1,000원 정도쯤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880엔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해봐도 한 12% 이상은 절하가 됐다는 거죠. 이제 이런 모든 측면들이 일본의 경쟁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이 부분들도 뭐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게 좀 변화가 있겠죠. 그중에 제일 대표적으로 빨리 변화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엔화 부분이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어떤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일본의 추세 상승은 단기적인 조정들을 좀 반복하더라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추세 상승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이 아니라 좀 장기간 네. 준비해 왔다. 일본 시장의 경제에 대해서는 좀 그런 평가도 최근에 네, 많이 네. 잇따르고 있는데 이 정책 변화는 그럼 언제 일어날 것인가? 금융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주시했던 부분인데 네. 뭐 지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미뤄졌다 하더라도 춘투 요 전후로 해서는 네, 네. 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정책적인 변화가 다른 나라들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됐던 우리나라가 됐던 또 뭐 유럽의 각국이 됐던 통화정책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변화라는 거는 금리를 내리는 방향, 그러니까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반대잖아요. 뭔가 금리를 올려줘야 네. 되는 부분이고 그 경제를 좀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되는 부분일 텐데, 그러니까 이 둔화시키는 목표일 텐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굉장한 자신감들을 갖고 있는데 일본 경제에 대해서 또는 증시에 대해서 제가 좋은 부분들만 말씀을 드렸지만 나쁜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갔다고는 하나, 작년에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올라갔다고는 하나 사실 최근에 보면 임금 상승률이 다시 좀 이렇게 좀 제약되는 모습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본 경제가 갖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디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그 배경에 있는 내수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 그 침체, 사람들이 잘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한편으로는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일본의 임금 상승률이 좀 네. 올라가서 정말 안정적인 디플레이션으로 탈출했다는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요즘 뭐 뉴스에서 특히 교도통신 이런 데서 보면은 조만간 디플레이션 우리는 탈출했다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거다. 이제 그거는 한편으로는 뭐 목표가 있겠죠. 예를 들면 디플레이션 심리가 강하니까 그걸 좀 바꿔주려고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만 뭐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조금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하반기 정도쯤 좀 뒤로 가게 되면 그 하반기 중에서도 한 4분기 정도쯤 되면 일본의 임금 상승률하고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면서 실질 임금 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아닐 거냐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정책 변화와 그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충격들, 뭐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한쪽은 금리를 내리고 한쪽은 금리를 올리거나 또는 완화를 푸는 방향으로 가면 엔화가 강세가 되고, 엔화가 강세가 되면 뭐 통화가 강세가 되니까 좋은 측면도 있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일본 게 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가서 사던 어떤 투자자들이 그때가 돼서 만약에 진짜로 엔화가 강세가 되고 나면 이거는 이제 일본 경제가 이른바 말씀드렸던 퀄리티 코스트 측면에서 코스트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전보다는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와 관련해서 있을 테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올해 하반기 그것도 한 4, 4분기 정도쯤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보다 고모님은 조금 더 네네. 늦게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일본의 이런 어떤 거침없는 네네. 증시 상승세, 경제 체질일까 이런 거 네네. 변화에 있어서는 이 정책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벤치마크한 밸류업 프로그램 네. 비교도 좀 많이 합니다. 네. 우리나라 얘기로 좀 네네. 이제 넘어와서 네.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합니다. 좋은 일이죠. 네. 예, 저는 아주 환영하는 일이고 특히 이게 조금만 아주 짧게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되는 이슈인데 정말 한 1,400만 정도 이상의 이 개인 투자자들이 확 이렇게 늘면서 투자를 해오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시계를 돌려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들이 많았냐면 이걸 일종의 투기다. 그런 그렇죠, 도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부에 따라서는 이 경제 구조를 기업과 우리 경제를 보면 기업과 사실은 이 금융기관이라는 중개와 또 가게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벌어들인 성과를 노동소득을 통해서 빨리 올려줘야 된다는 측면만 강조하는 정부들이 또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이 가게로 넘기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이 중개가 돼서 돈을 꿔주고 그거를 어찌 보면 이자를 주고 하는 이런 과정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벌어들인 이익 중에 상당 부분을 이 가게 쪽으로 배당의 형태로 흘려줘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써왔던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주식을 가진 분과 안 가진 분의 평등하지 못한 정책이 이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기업의 성과를 그쪽을 통해서 얻어가라. 은행을 통해서 이자로 받지 말고 이런 얘기인데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도 비슷했었다고 봅니다. 일본 사람도 계속 그냥 그 낮은 금리에서도 예금만 해놓고 네. 있었거든요. 채권만 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이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과거부터 해와서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이제 접어든 거죠. 당연히 이런 효과들은 점점 시간에 걸쳐서 나타날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정책이 이렇게 막 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러기 시작하면 시장은 또 실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꾸준히 이어진다면 결국은 나는 증시 투자를 해서 그걸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배당이라든지 또는 주주환원의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형성되는 이런 구도로 가져가야겠죠. 이 어떤 틀로만 보면 일본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은 큰 축은 뭐냐? 기업들이 주주환원율을 비롯한 각종 의사결정을 일반 주주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끔 자기네들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마련해라. 그리고 그걸 공시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투자자분들께는 그렇게 한 내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 또 그게 증시에 얼마나 반영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을 아주 투명한 지표들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해드리겠다. 이게 큰 추틀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뭐겠습니까? 기업이 나서줘야죠. 예. 자기네들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바꾸고 또 한편으로는 주주환원율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나서주기만 시작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들에서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결국 뭐냐?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는 둘째치고 페널티가 너무 약하다. 네. 그죠? 그 맞아요. 페널티라는 건 결국 뭐냐면 네. 기업들이 말만 해놓고 안 하는 경우, 말조차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러면 그런 경우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할 거냐. 시장에서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특히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실망. 다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보면은 저 PBR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다시 도로. 한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는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면은 더 금상첨화겠죠. 근데 무조건 뭐 페널티를 줄 수는 없을 텐데다만 페널티가 조금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오랜 기간 기업에 다녀보면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들이 일반 주주들과의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 주주들이 뭔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 내가 이익을 얻는 것,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것에 특히 대주주는 단기적인 어떤 이 기업 가치의 상승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지배력을 더 넓히고 뭐 불편할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더 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런 체제가 될 수 있도록끔 이사회를 비롯한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참 얼마나 강력한 그 욕구면은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만큼 이거를 그냥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에는 참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해서의 결과가 지금까지의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페널티들이 다행스럽게 이제 금융감독원장께서 그 일정 부분의 페널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시사를 네. 하시긴 하셨지만 뭐 지표를 보고 뭐 이 PBR이 1보다 낮고 높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이 기업 프로세스, 그러니까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이사회를 제대로 운영하고 예를 들면 뭐 이사회 사람 그 이사회 분들 모시는데 제대로 정말 좋은 분들을 모시는 프로세스가 되고 또 주주 환원율도 자기가 돈 버는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네.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지키는지를 잘 봐서 약속도 잘 안 하고 지키지 못하는 데들은 이게 이 시장에서는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을 뚜렷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페널티들이 준비돼야 되겠죠. 이제 첫 발이지만 보실 때 보완되어야 할 점은 네네. 분명히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종종 오셔서 좋은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SK증권 최석원 경영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